군대에서 총망받는 해병대 중위 여성이 불합리한 피해로 인하여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걷기 힘든 지경이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친오빠이자 해병대의 사성장군부터 일성장군까지 모두 헬기를 타고 부대로 날아와 부조리한 부대를 개박살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서해의 거친 파도가 군함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성난 파도 속 고무보트 한 척이 그림자처럼 군함의 선체에 접근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흑룡부대 직할 특수수색대의 해상 대테러 훈련. 피랍된 상선을 탈환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독수리 하나 침투 지점 도착. 셋에 진입한다. 하나 둘 진입. 수중 통신기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단단했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번 작전의 돌격팀장 강하늘 중이었다. 검붉은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과 단단히 동여맨 전투모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팀의 등대이자 심장이었다.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단 유일한 여군 팀장이었지만 그녀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는 대원은 아무도 없었다. 강중위의 수신호에 맞춰 갈고리가 달린 로프가 칠흑 같은 선체 위로 소리 없이 날아가 박혔다. 대원들은 훈련된 한 마리 흑표범처럼 순식간에 갑판 위로 쏟아져 들어갔다. 강하늘은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내부로 진입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어둠 속에서도 모든 구조가 머릿속에 있는 듯 막힘이 없었다. 기관실 둘, 선교 셋, 모두 제압해. 그녀의 간결한 지시에 따라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가상의 적들을 제압했다. 화약 냄새와 땀방울, 긴장감이 뒤섞인 좁은 선실 안. 그러나 강하늘에게 이곳은 숨쉬는 공기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 지 2년. 하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해병대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수색대 팀장, 지옥과도 같다는 해병대 특수수색 교육을 남자 대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아니 그들을 뛰어넘는 성적으로 수료한 전무후무한 기록의 소유자. 그녀의 격투술은 전광석화 같았고 사격술은 신기에 가까웠으며 전술적 판단은 컴퓨터처럼 정확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강철의 인어라 불렀다. 아름답지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바다의 가장 깊고 차가운 곳에서 단련된 강인함을 지녔다는 경외의 표현이었다. 훈련 종료 후 지휘 통제실 모니터를 지켜보던 부대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역시 강중이야. 저런 인재가 우리 해병대에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야. 쏟아지는 칭찬 속에서도 강하늘은 묵묵히 장비를 해체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칭찬은 익숙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그 바위의 이름은 가족이었다. 강하늘에게는 4명의 오빠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 하늘의 별이었다. 첫째, 강태산 대장.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책임지는 사성장군. 둘째, 강진혁 중장. 서북 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 서해 최전선을 총괄 지휘하는 삼성장군. 셋째, 강철우 소장. 해병대 1사단장.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심장인 1사단을 이끄는 이성장군. 넷째, 강민준 준장. 해병대사령부의 핵심 참모로 차세대 해병대를 설계하는 일성장군. 아버지부터 이어진 해병대 집안. 내 아들에 이어 막내딸까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은 막내 여동생 하늘을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겼다. 그런 동생이 험하기로 소문난 해병대에 그것도 장교로 임관한다고 했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우려를 비웃듯 누구보다 강한 해병이 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그녀가 이룬 모든 성취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강 장군가의 막내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녀의 피와 땀은 우월한 유전자라는 한마디로 쉽게 치부되었고, 그녀의 노력은 오빠들이 뒤를 봐준다는 식이 어린 수군거림에 묻혔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의 영예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늘을 고통스럽게 했다. 하늘아, 고생 많았다. 오늘 저녁에 오빠들이랑 같이 식사나 하자. 큰오빠도 시간 냈어. 훈련장을 나서는 그녀에게 넷째 오빠 강민준 준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하늘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됐어요. 저 오늘 대원들이랑 회식해야 해요. 다음에 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오빠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이제 그녀에게 숨막히는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오빠들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일지 몰라도 하늘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넘어서야 할 거대한 파도이장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다. 그날 밤 혼자 관사에 돌아온 하늘은 깊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오빠들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없다. 오빠들의 이름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곳, 오직 해병 강하늘의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가야 한다. 누구의 동생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붉은 명찰의 무게를 증명할 수 있는 곳. 다음 날 그녀는 해병 대사령부 인사참모처를 찾아갔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둔 부대로 전출 신청합니다. 인사장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모두가 선망하는 특수수색대의 에이스가, 그것도 여군 장교가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서북도서로 가겠다니. 상식 밖의 일이었다. 강중위, 다시 생각해보게. 백령도는 자네 같은 인재가 가기엔 너무 험한 곳이야. 경력 관리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걸세. 진심 어린 만류였지만 하늘의 결심은 단호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해병으로서 가장 필요한 곳에서 복무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한 조건 하나를 덧붙였다.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에서 오빠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것. 철저히 평범한 해병대 중위 강하늘로 그곳에 서고 싶다는 그녀의 의지 앞에 인사장교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강하늘은 강철의 인어라는 명예를 스스로 파도 속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서해의 차가운 바람과 높은 파도가 철책을 때리는 곳, 북한과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최전방 섬. 백령도 흑룡부대 예하 해안 절벽 위에 외롭게 선 망양소초의 소대장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은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한 것과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진짜 강철은 가장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단련되는 법이니까. 김포공항에서 군용 수송기를 타고 1시간, 다시 부두에서 통통거리는 군용 트럭을 타고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곳. 백령도 흑룡부대,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 해안 절벽에 위치한 망양소초. 강하늘이 마주한 풍경은 거친 파도 소리와 살을 애는 바닷바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해안 철책뿐이었다. 화려하고 역동적이던 특수수색대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생기 대신 염분 섞인 고요함이, 세련됨 대신 투박하고 낡은 시설들이 그녀를 맞았다. 신임 소대장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마중 나온 행정관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여군 장교, 그것도 중위가 소초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곳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중대장인 윤태식 대위는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지만 하늘을 대하는 태도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강중위, 먼 길 오느라 고생했소. 여긴 파도도 높고 바람도 세서 여군이 생활하기엔 여러모로 불편할 텐데 걱정이군.
걱정의 말 속에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하늘은 군더더기 없는 경례와 함께 짧게 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시련은 소대원들과의 첫 대면에서 시작되었다. 소대의 터줏대감이자 실질적인 권력자인 백상우 원사. 상어처럼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의 그는 하늘을 보자마자 삐딱하게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야, 이번에 새로 온 소대장님이 여자분이셨구만. 뽀얀 것이 못해서 곱게만 자란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뱃놈들하고 험한 바다 지킬 수나 있겠소? 명백한 조롱이자 서열 정리 시도였다. 주변에 있던 몇몇 부사관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하늘은 백원사를 정면으로 마주봤다.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의 생활은 불보듯 뻔했다. 백원사님,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할 부하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외모에 대한 평가는 사양하겠습니다. 원사님께서는 부대의 어른으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파도 소리를 뚫고 나간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순간 소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백원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애송이 같은 계집 장교가, 그것도 부임 첫날 자신에게 훈계를 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것이다. 가도온 소위 나부랭이도 아니고 중위식이나 돼서 군기가 아주 빡빡하시구만. 좋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 백상우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돌아섰고 그날 이후 백원사의 교묘하고 집요한 텃세가 시작되었다. 그는 사사건건 하늘의 지시에 여기는 소대장님 계시던 온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선 제 방식이 곧 법입니다라며 제동을 걸었고 해병들 앞에서 대놓고 그녀의 권위를 무시했다. 일부러 기상 악화를 핑계로 순찰 시간을 어기거나 중요한 장비 현황 보고를 누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소초의 선임 장교인 노지훈 중위는 더 음험한 부류였다. 그는 겉으로는 하늘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온갖 친절을 베푸는 척했다. 소초장님 힘드시죠? 백원사님이 워낙 똥고집이라 제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말을 지어내 하늘을 깎아내렸다. 강중위가 수색대 출신인 걸 엄청 티낸다더라. 사실은 사고치고 좌천돼서 온 거다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이 흑룡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늘은 순식간에 파도와 철조망 사이에 갇힌 외로운 등대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강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해안 철책을 점검했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거친 파도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녹슨 장비를 정비하는 일까지 해병들과 똑같이 땀 흘리고 기름때를 묻혔다. 여군 장교라는 편견의 벽을 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진가는 실전적인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수색대에서 몸으로 체득한 해상 침투 및 방어 전술은 해안 소초의 임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적 특수부대의 예상 침투로부터 해안포의 사각지대, 야간 감시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까지 그녀의 분석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해병들도 하늘의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눈으로 하늘을 지켜보는 해병이 있었다. 이제 갓 실무에 배치된 이지훈 이병. 말이 없고 내성적이지만 맡은 바 임무는 반드시 해내는 책임감 강한 청년이었다. 그는 백원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고 하늘이 혼자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돕곤 했다. 어느 늦은 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너울성 파도가 소초 방벽을 위협했다. 모두가 당황하며 우왕좌왕할 때
하늘은 즉시 비상대기조를 소집해 모래주머니를 쌓게 하고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감시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위태로운 방벽 끝으로 나아가 파도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휘했다. 소초장님,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지훈 이병이 울부짖듯 소리쳤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지휘관이 파도가 무서워 숨는데 어느 대원이 목숨 걸고 싸우겠나. 괜찮으니 너는 대원들 안전이나 확보해. 집채만 한 파도가 터져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방벽 위 위태롭게 서서 흔들림 없이 상황을 통제하는 여군 소초장의 작은 실루엣. 그 모습은 이지훈 이병의 뇌리에 깊고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저 사람은 진짜 해병이었다. 계급장이나 성별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파도 앞으로 나서는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날 이후 이지훈 이병은 하늘의 가장 든든한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하늘의 이러한 노력은 백상우 원사와 노지훈 중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해병들이 하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을 향한 음모는 짙은 해무처럼 더욱 깊고 치밀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서해 최북단의 고독한 섬 망양소초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그 눈을 뜨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늘과 백상우 원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소초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백원사는 이 섬에서는 내 경험이 곧 교범이라는 낡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하늘이 제시하는 새로운 전술이나 장비 운용법을 못해서나 통하는 책상머리 이론이라며 사사건건 깎아내렸다. 소초장님,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파도와 바람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수십 년간 선배 해병들이 피로 지켜온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야간 해안 감시 시스템의 연동 운용 방안을 개선하자는 하늘의 제안에 백원사는 전 소대원이 모인 아침 점호 자리에서 대놓고 면박을 줬다. 기존의 분절된 감시 체계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하늘의 지적은 합리적이었지만 백원사는 그것을 자신의 오랜 경험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원사님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의 기술도 발전하고 상황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방식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져 있었다. 노지훈 중위는 옆에서 기름을 부었다. 백원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괜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병사들만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소초장님? 교묘하게 하늘을 고립시키면서 자신은 중립적인 척 빠져나가는 비겁한 화법이었다. 결국 그날의 논쟁은 중대장인 윤태식 대위의 애매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자자, 두 사람 다 그만하고 일단은 기존 방식대로 운용하고 강중위가 제안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윤 대위는 소초 내의 갈등을 두려워했고 특히 부사관들의 수장격인 백원사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그의 이런 우유부단함은 백원사의 독선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던 어느 짙은 해무가 낀 새벽 사건이 터졌다. 북측 해안포 기지에서 미상의 고속정이 NLL 북방한계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긴급 상황이 전파된 것이다. 소초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해병들은 전투 준비에 돌입했다. 백원사는 즉시 경고 사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놈들 해무 낀 나를 틈타 도발하려는 게 분명합니다. 당장 경고 사격으로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흥분한 그의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 상황실을 울렸다. 하지만 하늘은 달랐다. 그녀는 레이더 화면과 열상 감시 장비 TOD 영상을 번갈아 확인하며 침착하게 표적의 항적을 분석했다. 속도, 이동 경로, 그리고 해상 상태.
무언가 일반적인 도발 패턴과는 달랐다. 아닙니다. 이건 의도된 도발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항적이 불규칙하고 속도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거나 악천후로 항로를 이탈한 민간 선박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시간에 이 항로에 민간 선박이 왜 나타납니까? 소 초장님은 지금 적을 눈앞에 두고도 소설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백원사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하늘은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섣부른 경고 사격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그녀는 중대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했다. 중대장님, 저희 소초의 고속단정을 이용해 근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섣불리 사격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위는 망설였지만 하늘의 단호한 눈빛과 논리적인 상황 분석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늘은 즉시 이지훈 이병을 포함한 정예대원 서너 명과 함께 고속단정에 몸을 실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해물을 뚫고 그녀는 파도 위를 달렸다. 결과는 하늘의 예측대로였다. 표적의 정체는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국 국적의 소형 어선이었다. 만약 백원사의 주장대로 경고 사격을 했다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이 사건으로 하늘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다. 해병들은 그녀의 신중함과 강한 책임감에 진심으로 감복했다. 역시 수색대 출신은 다르다는 말은 이제 시기심이 아닌 순수한 존경의 의미가 되었다. 하지만 이 일은 백상우 원사와 노지훈 중위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특히 백원사는 자신의 오랜 경험이 애송이 계집 장교의 이론에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하늘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그녀를 무너뜨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렸다. 보이지 않는 해무는 소초 전체를 집어삼킬 듯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소초원들은 하늘을 따르는 그룹과 여전히 백원사의 눈치를 보는 그룹으로 나뉘어 미묘한 대립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평온한 최전방 섬 생활이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관사에서 홀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고독감과 정신적인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강철 같은 그녀였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붉은 명찰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오빠들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게시판에 공문 하나가 붙었다. 해병 대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에 대한 공지였다. 연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혹독하다는 훈련. 하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이번 훈련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다면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거친 파도와 모래사장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극의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극의 서막을 열기 위해 짙은 해무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해병 대사령부 주관 연합 상륙 훈련의 막이 올랐다. 백령도 전 해역은 육중한 상륙함과 수륙 양용장갑차 그리고 쉴 새 없이 상공을 가르는 헬기들의 굉음으로 가득 찼다. 훈련의 목표는 단 하나, 가상의 적에게 점령당한 해안을 탈환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강하늘의 망양 소초는 선봉에 서서 적 해안의 상륙, 후속 부대를 위한 관측 지휘소를 확보하고 유도하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해안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련은 시작되었다. 적의 해안포 사격 모의이 빗발치는 가운데
백상우 원사가 이끄는 지원팀이 통신 장비 하역 중 실수로 주요 안테나를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그만. 소초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백원사는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했지만 그의 눈에는 순간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통신 두절은 곧 작전 실패를 의미했다. 지휘소의 모든 시선이 강하늘에게 쏠렸다. 그러나 하늘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백원사의 방해 공작을 예상하고 있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이지훈 이병 준비한 예비 장비 가져와. 하늘은 훈련 전 이지훈 이병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구시대 유물 취급받던 야전 유선 전화기와 수동식 신호연을 몰래 챙겨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포복으로 모래 해변을 가로질러 적의 눈을 피해 유선 케이블을 직접 설치했고 절벽 위에서는 신호연을 띄워 후방 함대와 통신을 개시했다. 첨단 장비가 무력화된 혼란 속에서 가장 원시적인 통신 수단이 유일한 생명선이 된 것이다. 저 독한 것 저걸 준비했을 줄이야. 백원사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지자 이번에는 노지훈 중위가 나섰다. 그는 다른 부대와 교신하며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망양 소초의 강중위가 무리하게 작전 지점을 변경하려 한다. 아무래도 큰 훈련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라도 기존 계획대로 움직여야겠다. 그의 이간질에 연합훈련 부대들 사이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약속된 화력 지원이 엉뚱한 곳에 쏟아지고 상륙 부대의 진격로가 겹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교두보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부 통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관측한 적의 위치와 아군 부대의 현황을 종합해 머릿속에서 새로운 작전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임무를 스스로 자처했다. 내가 직접 적의 기관총 진지를 무력화하고 길을 열겠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일제히 돌격하도록. 소초장님, 위험합니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이병 이지훈이 울부짖었지만 하늘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린 후 단 2명의 대원만을 이끌고 적의 화망 속으로 뛰어들었다. 빗발치는 총알 공포탄과 포화 속을 유영하듯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폭풍 속에서 길을 비추는 외로운 등대와도 같았다. 바로 그때 훈련의 향방을 가를 최악의 위기가 닥쳤다. 훈련에 대항군으로 투입된 해병대 최정예 청룡부대의 특수팀이 짙은 해무를 틈타 상륙 지점의 가장 취약한 측면으로 기습 침투한 것이다. 주력 부대의 시선을 정면에 집중시킨 사이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려는 치명적인 기습이었다. 대부분의 부대가 정면의 적과 교전하느라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군의 교두보 전체가 와해될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유일하게 포착한 눈이 있었다. 적의 진지를 향해 포복하던 강하늘, 그녀의 매서운 눈이었다. 폭풍 속의 등대는 이제 스스로 폭풍이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전원 즉시 목표 변경. 7시 방향 적 특수부대 출현. 전원 나를 따르라. 강하늘의 외침은 포화 속에서도 섬뜩할 만큼 명료했다. 그녀는 원래 목표였던 기관총 진지를 포기하고 즉시 방향을 틀어 기습해온 청룡부대 특수팀을 향해 내달렸다. 내부 통신이 마비된 상황에서 상부에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부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미쳤어. 저 인원으로 청룡부대 놈들을 막겠다고. 백상우 원사는 안전한 후방에서 혀를 찼다. 그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돌격이었다. 하지만 강하늘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수색대 시절 청룡부대와 수없이 합동훈련을 하며 그들의 전술과 버릇을 뼛속까지 꿰뚫고 있었다.
하늘과 그녀의 팀은 적의 예상 이동 경로에 완벽한 매복 진지를 구축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의 시야를 차단하고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노렸다. 마침내 짙은 해무 속에서 적 특수팀의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 하늘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사격 개시. 단 한 번의 일제 사격. 하늘의 팀은 훈련 교범에 나올 법한 완벽한 기습으로 적 특수팀을 전멸시켰다. 훈련을 감독하던 심판관 통제관의 무전기에서 당혹스러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청룡 기습팀 전원 사망 처리. 반복한다. 전원 사망. 망향 소초에 의해 전멸했다. 이 보고는 훈련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교두보 붕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아낸 망향 소초와 강하늘 중위의 이름이 순식간에 전 부대에 알려졌다. 훈련 종료 후 흑룡 부대 전체가 모인 강평 시간. 훈련을 총괄한 여단장은 이례적으로 강하늘을 단상 앞으로 불러 올렸다. 강하늘 중위. 그대는 이번 훈련에서 해병의 귀신 같은 전술 능력과 불굴의 투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자네 같은 장교가 있기에 우리 흑룡 부대의 미래는 밝다. 여단장은 수많은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그녀의 가슴에 여단장 표창을 달아주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편견과 시기가 사라진 듯 했다. 오롯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영광이었다. 하지만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드는 법. 도열한 병사들 속에서 백상호 원사와 노지훈 중위는 불타는 증오가 담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비열한 방해 공작이 오히려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결과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분노를 느꼈다. 그날 저녁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는 중대 회식이 소초 근처의 작은 횟집에서 열렸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노지훈 중위가 술잔을 가득 채워 하늘에게 다가왔다. 소초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초장님을 너무 얕봤던 것 같습니다. 이 잔 받으시고 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의 태도는 놀랄 만큼 공손하고 진지했다. 하늘은 잠시 경계했지만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하늘은 그가 주는 술을 몇 잔 받아 마셨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짜인 독배였다. 노중위가 하늘의 시선을 끄는 동안 백상호 원사는 구석에서 다른 부사관들과 연신 독한 소주를 들이켜며 일부러 만취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마침내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백원사가 비틀거리며 하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역겨운 증오로 이글거렸다. 어이, 강의 하은을 중위. 내가 그렇게 잘났어? 표창 하나 받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여자가 어디서 감히 설치고 다녀. 추악한 폭언이 왁자지껄하던 횟집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백원사님, 취하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더 이상 해병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어린 계집애가 끝까지 훈계질이야. 백원사는 고함을 지르며 상을 뒤엎었다. 그가 하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하늘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바로 그때였다. 백원사는 비틀리는 척 몸을 회전시키며 그 힘을 실어 인정사정 없는 돌려차기를 하늘의 왼쪽 무릎에 그대로 꽂아 넣었다. 악! 우두둑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하늘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닻이 부서지는 듯한 절망적인 소리. 무릎에서 시작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횟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지훈 이병이 가장 먼저 달려와 하늘을 부축했고 다른 해병들이 백원사를 뜯어말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두가 우러러보던 영광의 별은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에 아기에 찬 발길질 한 번으로 속절없이 뻘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하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부서진 닷과 같은 육체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현실에 대한 분노와 해병으로서의 자존심이 무참히 꺾인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사건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지만 진실은 서해에 짙은 해무처럼 교묘하게 가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했다. 강하늘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및 반월상 연골 손상. 해병대, 특히 수색대 출신 장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당장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는 이전처럼 뛸 수도 격렬한 훈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군의관의 최종 소견이었다. 하늘이 병상에서 고통과 싸우는 동안 백령도에서는 백상우 원사와 노지훈 중위를 중심으로 거대한 침묵의 방파제가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말을 맞추고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모두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강중위가 훈련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백원사에게 먼저 격투 기술을 들먹이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격분한 백원사와 몸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엉켜 넘어지다가 강중위가 불행하게도 무릎을 다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시나리오였다. 명백한 일방적 폭행을 쌍방과실로 둔갑시킨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중대장 윤태식 대위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진실의 편에 서는 용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비겁함을 택했다. 부대 내 폭행 사건, 그것도 여군 장교가 피해자인 사건이 알려지면 자신의 진급길이 막힐 것을 두려워했다. 또한 선부대의 실세인 백원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백원사와 노중위가 짜놓은 각본대로 해병대 헌병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호 간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다툼으로 사료됨. 헌병대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 사건을 조용히 덮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목격자였던 해병들은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미 소초 내에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백원사 잘못 건드리면 내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될 거다라는 무언의 압박과 협박이 방파제처럼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이지훈 이병만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본 그대로를 증언했다. 백상우 원사님이 일방적으로 강하늘 소초장님을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범죄입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이등병의 증언은 묵살당했다. 오히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하면서 상관을 모함한다는 질책과 함께 부대 내에서 고문관으로 낙인 찍혔다. 그는 가장 힘든 작업에 투입되었고 선임들의 노골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헌병대는 증거 불충분과 목격자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 최종 징계위원회 결과는 하늘에게 더욱 잔인했다. 가해자인 백상우 원사는 감봉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피해자인 하늘에게는 장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목이 적용되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여단장의 표창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흑룡부대의 영웅에서 문제 장교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통보가 날아들었다. 강하늘 중위 신체 조건상 더 이상 전투부대 근무는 불가하다는 군의관의 소견과 이번 징계 결과를 참작하여 포항 군수지원단의 보급 장교로 보직을 변경한다. 그곳은 해병들 사이에서 무덤이라 불리는 한직이었다. 전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저녁 날짜만 기다리는 이들이 모이는 곳.
그녀의 해병으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하는 잔인한 통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하려 했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정의의 해병 정신은 침묵의 방파제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은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강철 같았던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며칠 후 깁스를 한 채 절뚝거리며 백령도를 떠나는 배에 오르는 하늘의 뒷모습을 이지훈 이병은 부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먹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진실을 저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는 없다.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 이 부당하고 썩어빠진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훗날 거대한 흑룡의 포효가 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심판의 서막이었다. 포항의 군수지원단. 그곳은 해병대의 심장이지만 그 피는 뜨겁지 않았다. 전투복에 밴 화약 냄새 대신 잉크와 묵은 먼지 냄새가 공기를 채웠고 함성과 포성 대신 서류 넘기는 소리와 타자 소리만이 단조롭게 반복되었다. 강하늘이 던져진 새로운 세상은 끝없이 펼쳐진 뻘밭과도 같았다. 발을 내디딜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 단단한 땅을 딛고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질척이는 공간. 하늘은 보급과의 행정장교로 발령받았다. 그녀의 임무는 전투화와 전투복의 재고를 파악하고 부대에서 올라온 비품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한때는 어둠 속에서 적의 동태를 꿰뚫어 보던 눈으로 이제는 빼곡한 숫자와 글자가 적힌 재고 목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파도를 가르던 손으로는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녀는 영혼을 잃어버린 인형처럼 변해갔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면 곧장 관사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절뚝거리는 왼쪽 무릎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욱신거리며 그날의 악몽과 배신을 상기시켰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해병으로서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뽑혀나갔다는 모멸감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붉은 명찰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던 꿈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질척이는 뻘밭에 흩뿌려졌다. 그녀가 포항의 잿빛 하늘 아래서 쓰러져가는 동안 백령도에서는 승전고라도 울린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백상호 원사와 노지훈 중위는 망양소초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었다. 눈에 가시 같던 강하늘이 사라지자 그들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들은 술에 취하면 보란듯이 계집 하나 잘못 까불다가 인생 조지는 거 봤지? 해병대는 짬밥이 법이야. 라며 떠들고 다녔다. 그들의 추악한 승리는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뻘밭에 묻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지훈 이병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무력감과 죄책감이 매일 밤 그의 숨통을 조였다. 강하늘 소초장이 쫓겨나듯 배를 타던 날 절뚝거리며 멀어지던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없었다. 이치 떨리는 부조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초 시설물을 정비하던 이 이병은 낡은 창고 구석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강하늘 소초장이 급하게 떠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녀의 방수 전술 수첩이었다. 호기심에 수첩을 펼친 이 이병의 눈은 이내 커다랗게 뜨였다. 그곳에는 그녀가 망양소초에 부임한 첫날부터의 기록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소초 해병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특징, 면담 내용. 소초 주변 해안선의 수심과 조류 변화, 경계 근무의 취약점. 그리고 연합 상륙 훈련 당시
적의 기습을 예측하고 대비했던 플랜 B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 구상까지. 그것은 한 명의 지휘관이 자신의 부대를 얼마나 아끼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피와 땀의 기록이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백원사와 노중위의 텃세가 심하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자. 나는 내 방식대로 증명할 것이다. 이곳의 해병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나의 전우들이다. 이 이병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자신의 결심을 굳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던 길 창고 뒤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는 몸을 숨겼다. 백상호 원사와 노지훈 중위가 술에 취해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였다. 크크, 그년 지금쯤 포항 뻘밭에서 서류나 나르면서 울고 있겠지? 여단장 표창? 웃기지도 않아. 내 발길질 한 방에 그냥 가버리던데 아주 통쾌했어. 그러게 말입니다. 윤대위 그 양반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보고서 잘 써서 일이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역시 해병대는 기수랑 짬이 최고입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부대 내의 어떤 공식적인 경로도 믿을 수 없었다. 중대장도 대대장도 모두 한통속이거나 진실을 외면할 것이 뻔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강하늘 소초장의 오빠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가족. 이 이병은 밤마다 몰래 행정반의 컴퓨터를 이용해 군 내부 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고 선임 해병대사령관 강태산 대장. 그가 강하늘 중위의 큰오빠라는 사실을. 이것은 도박이었다. 일개 이등병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다는 것. 발각되면 항명죄로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뻘밭에 묻힌 진실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필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 편지를 썼다. 강하늘 소초장이 얼마나 훌륭한 해병이었는지, 백상호와 노지훈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부대의 지휘 계통이 어떻게 진실을 은폐했는지.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눌러 담았다. 그녀의 전술 수첩 사본과 그날의 녹음 파일까지 동봉했다. 다음 날 휴가를 나가는 동기에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편지 한 통을 간절하게 부탁했다. 이거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로 꼭 좀 붙여줘. 등기우편으로. 내 목숨이 걸린 거야. 그렇게 해병대 이등병 이지훈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경기도 화성,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팔강모를 쓴 해병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서슬퍼런 군기가 살아 숨쉬는 곳. 해병대사령관 강태산 대장은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인 바위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서해의 수평선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그의 책상 위로 부속실에서 분류한 우편물들이 전달되었다. 그중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쓰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다. 발신인은 해병대 흑룡부대 이병 이지훈. 부관은 무심코 다른 서류들 밑으로 치우려 했다. 하지만 강태산은 손을 들어 그것을 가리켰다. 그거 이리 주게. 최전방 섬의 이등병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고충 처리 요청일 수도 혹은 엉뚱한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편지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충성, 존경하는 사령관님께. 저는 백령도 흑룡부대 망양소초에서 근무하는 이지훈 이병입니다. 죽을 죄를 무릅쓰고 사령관님께 이 편지를 올리는 이유는 억울하게 해병의 명예를 잃고 떠나야 했던 강하늘 소초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강하늘.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했던 막내 동생의 이름이 나오자 강태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죽이며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연합상륙훈련에서의 눈부신 활약, 백상우와 노지훈의 추악한 질투와 폭행, 윤태식 중대장의 비겁한 은폐, 그리고 짓밟힌 진실과 억울한 징계까지. 이등병의 투박한 문장 속에는 지옥 같았던 그날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강태산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아끼던 막내 동생. 오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며 스스로 가장 험한 곳으로 떠났던 기특한 동생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해병대 조직의 가장 더러운 환부 속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분노는 이내 차가운 살기로 변했다. 그는 즉시 책상 위에 보안 전화를 들었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그는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수학이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3명의 해병대 장군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서북 도서방위사령관 동생 강진혁 중장에게. 진혁이냐? 하늘이 일이다. 당장 사령부로. 두 번째 전화는 해병 1사단장 동생 강철우 소장에게. 철우야. 하늘이한테 일이 생겼다. 헬기 띄워. 즉시 와라. 세 번째 전화는 해병 대사령부 참모 막내 동생 강민준 준장에게. 민준아. 각오하고 와라. 우리가 하늘이를 잃을 뻔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령관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3명의 장군이 들어섰다. 각기 다른 부대 마크를 단 전투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산은 아무 말 없이 이지훈 이병의 편지를 동생들에게 건넸다. 3명의 장군들은 편지를 돌려 읽으며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차 핏기가 가시는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이가 갈리는 참담함으로 변해갔다. 이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이. 해병 1사단장 강철우 소장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막내 준혁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동생의 독립심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자책감이 분노에 불을 지폈다. 침묵을 깬 것은 맏형 강태산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냉혹했다.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해병대의 이름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빠로서 저 쓰레기들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피해 대가. 작전명을 정한다. 강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작전명, 포효하는 흑룡하는. 지금부터 개시한다. 대한민국 해병대를 지탱하는 4마리의 흑룡. 그들의 분노가 마침내 하늘의 심판이 되어 서해 최북단 섬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짙은 해무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흑룡부대 망양소초의 해병들은 밤샘 경계 근무의 피로에 지쳐 막사로 돌아와 아침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다. 백상우 원사는 거들먹거리며 상황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노지훈 중위는 중대장실에서 윤태식 대위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은 지루하고 나른한 아침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땅을 뒤흔드는 육중한 굉음이 고요한 섬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져 창문과 철책을 미세하게 떨리게 할 정도의 굉음으로 변했다. 북한의 기습 포격인가 싶어 놀란 해병들이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대로 얼어붙었다. 위장색으로 도색된 해병대 기동 헬기 마리논 편대가 해무를 찢고 나타나 그들의 소초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일반 부대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사령부 직할 항공단과 특수부대에서만 운용하는 바다의 독수리들이었다. 그 헬기들은 마치 분노한 신의 사자들처럼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며 소초 연병장을 향해 하강했다. 가장 먼저 착륙한 선두 헬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별 4개가 박힌 팔각모를 쓴 한 사내가 내렸다. 대한민국 해병대원이라면 그 얼굴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해병대사령관 강태산 대장. 그의 얼굴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가면 같았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뒤이어 다른 헬기들에서도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서북 도서 방위사령관 강진혁 중장, 해병 1사단장 강철우 소장, 해병 대사령부의 강민준 준장. 대한민국 해병대를 움직이는 4명의 형제 장군이 마치 고대 신화 속 심판자들처럼 그들의 작은 소초에 강림한 것이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윤태식 대위가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필승. 사령관님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강태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함께 내린 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 수사관에게 턱짓으로 명령했다. 시작해. 수사관이 서류철을 펼쳐들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부터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의거 본 부대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 및 관련자 체포를 실시한다. 첫 번째 원사 백상호. 상황실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온 백상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건장한 헌병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낚아채 꺾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다음 중위 노지훈. 윤대위 옆에 서 있던 노지훈의 다리가 풀렸다. 그 역시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왔다. 다음 대위 윤태식. 윤태식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비명은 헬리콥터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그들은 전 해병이 보는 앞에서 계급장이 뜯기고 수갑이 채워졌다. 죄목은 명확했다. 상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하극상, 직무유기, 허위보고, 지휘권 남용. 그들이 강하늘에게 씌웠던 모든 죄는 이제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비명과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해병 대사령관의 직접 명령 앞에서 일개 선부대의 카르텔 따위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아수라장이 된 연병장 한가운데서 강태산 대장은 묵묵히 서 있는 한 해병을 찾아냈다.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등병 이지훈. 강태산은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거대한 산이 다가오는 듯한 위압감에 이 이병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강태산은 이 이병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별 4개가 빛나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이등병의 어깨를 묵직하게 짚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어렸다. 해병은 해병을 버리지 않는다. 자네가 그걸 증명했어. 고맙다. 그 한마디에 이지훈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3명의 범죄자들과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을 모두 태운 헬리콥터 편대가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망향소초에는 언제 그런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 기묘한 침묵만이 남았다. 하늘의 심판은 그렇게 끝났다. 신속하고 무자비하며 완벽하게. 작전명 포효하는 흥룡의 1단계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작전명 포효하는 흥룡이 남긴 것은 단순한 공포와 경외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신속하고 무자비하며 가장 정의로운 숙청의 시작이었다. 사령관 직속으로 꾸려진 특별합동수사단은 한치의 오차도 한 톨의 자비도 없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쳤다. 이등병 이지훈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강하늘의 방수 전술 수첩과 그날의 녹음 파일은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침묵의 방파제에 갇혀있던 해병들의 입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백상우 원사가 저질러온 온갖 부조리와 폭언, 폭행, 그리고 노지훈 중위가 그것을 어떻게 묵인하고 동조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군사법원의 심판은 서해의 겨울 파도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주범 백상우 원사는 상관 폭행 및 중상해, 직권남용, 하극상 등 10가지가 넘는 죄목으로 그의 자부심이었던 붉은 명찰을 빼앗기고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쳤다던 해병대 경력과 연금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공범 노지훈 중위 역시 위증 및 범죄 공모 혐의로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로는 처참했다. 진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섰던 윤태식 대위는 지휘 책임 방기 및 허위 보고의 죄로 모든 계급을 박탈당하고 해병대에서 쫓겨나는 가장 큰 불명예를 안았다. 그의 군 생활은 해병대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되었다. 사건의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모든 이들이 계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것은 단순한 사건 처리가 아니라 해병은 해병을 버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내 형제의 강철 같은 의지였다. 한편 포항의 군수지원단에서 잿빛 나날을 보내던 강하늘에게 막내 오빠인 강민준 준장이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하늘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포효하는 흥룡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결국 자신의 힘이 아닌 오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거대한 파도가 결국 그녀를 구해준 셈이었다. 미안하다 하늘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오빠들이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늘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체념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눈물이었다. 그녀의 무릎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해병으로서 서해의 파도를 누비겠다던 꿈은 이제 접어야 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의병 전역을 신청했다. 군복을 벗는 날 4명의 오빠들이 그녀를 마중 나왔다. 더 이상 그들은 하늘 같은 장군이 아닌 그저 사랑하는 막내 동생의 아픔을 보듬는 평범한 오빠들이었다. 고생했다, 우리 막내. 큰오빠 강태산이 하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품 안에서 하늘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정의의 불씨를 지폈던 이지훈 이병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영웅이 되었다. 해병 대사령관 특별 표창과 함께 이등병에서 하사로 3계급 특별 진급이라는 파격적인 포상을 받았다. 군 수뇌부에서는 그에게 해병대 특수수색대로 옮겨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조용히 거절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은 군 생활, 이곳 백령도에서 전우들과 함께 조용히 마치고 싶습니다. 소박하지만 단단한 그의 모습은 부패한 간부들의 모습과 대비되며 많은 해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전역한 강하늘은 한동안 긴 휴식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담담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책벌밭의 인원은 출간과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해병대 내의 부조리와 성차별 문제, 폐쇄적인 조직 문화의 병폐를 한 개인의 시선으로 날카롭고 섬세하게 그려낸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방송과 신문 인터뷰에 당당히 나섰고 여러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경남 진해의 해군 사관학교 대강당. 수백 명의 사관생도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 한 여성을 주목하고 있었다. 조금 다리를 절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의 강하늘이었다. 여러분은 조국을 지키는 칼이 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하기만 한 칼은 언젠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조직 내부의 불의에 맞설 용기가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붉은 명찰은 비로소 녹슬지 않는 진정한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맑게 강당을 울렸다. 한때 해병대라는 조직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는 이제 그 해병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추락했던 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으로 어둠과 부딪혀 깨지면서 무수히 많은 별 조각이 되어 더 넓은 밤하늘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 되었다. 강철은 부서졌지만 파도와 눈물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단단하고 눈부신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단상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다.